어느 날 밤, 지친 회사원 민수는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친구인 지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는 민수의 수면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오늘은 숙면의 비법을 알려줄게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첫째,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수는 항상 불규칙한 생활을 했던 터라 이 방법부터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둘째,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라는 조언이었다. 어두운 방, 적절한 온도, 그리고 조용한 환경이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민수는 침실에 불필요한 불빛을 차단하고 소음 방지를 위해 귀마개까지 써보기로 결심했다. 셋째는 자기 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라는 것이다. 지수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민수는 그날 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대신 책을 읽기로 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지수가 말하자 그의 말을 따라보기로 했다. 다섯째는 음식의 중요성이다. 잠자기 전 무거운 식사는 피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했다. 민수는 하루 종일 커피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그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았다. 여섯째,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명상이나 심호흡을 시도하는 것이다. 신경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수는 강조했다. 민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긴장을 풀어보려 했다. 마지막으로 침대는 잠과 휴식을 위한 장소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침대에서 일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 보면 수면과 쉬는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잠들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민수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돌아보며 침대를 다시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재정립했다. 지수와의 긴 대화를 마친 민수는 비로소 평온한 마음으로 누워 위의 조언들을 하나씩 실천해보기로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는 조금씩 달라진 환경과 마음가짐 덕분에 긴 잠에 들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오랜만에 아주 상쾌하게 눈을 떴다. 민수는 그제서야 지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숙면의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건강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은주는 최근 주변에서 들리는 헛소문과 인터넷에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혼란에 빠져버렸다. 그녀는 건강을 챙기겠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이렇게 정보를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은주는 친구들 사이에서 믿을만한 건강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친구들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건강서적이나 강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 또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선별해야 할지 고민하던 은주는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건강 지식 가이드 모임에 대한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은주는 등록을 하고 모임에 참여했다. 모임의 지도자는 오랫동안 의학과 건강 교육에 종사해온 김 박사였다. 김 박사는 모임의 시작과 함께 말했다. 여러분, 건강에 관한 정보는 언제나 다양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처를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은주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김 박사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렸고 그곳에서는 최신 의학 논문을 검토하거나 새로 발표된 건강 정보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법, 예를 들어 연구의 샘플 크기나 실험 조건을 살피는 것, 정보를 발표하는 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배웠다. 은주는 이 모임에서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온라인에서 큰 이슈가 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 박사는 그 다이어트의 배경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그 연구자들의 배경 등을 조사해 공유했다. 그 결과 다소 극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인터넷 정보와는 달리 연구 결과는 제한적이고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은주는 이 모임을 통해 자신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추게 되었고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들을 함께 건강한 길로 안내할 수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은주는 계속해서 올바른 정보를 찾고 그것을 기반으로 건강을 관리해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얻은 경험들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주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으로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모두 물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잔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신체 활동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하루 8잔의 법칙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체중에 따라 수분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더 나가는 사람은 몸이 요구하는 수분의 양이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계절별로도 수분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여름철에는 땀의 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운동량이 많은 사람 혹은 날씨가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 또한 보다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현대의 여러 연구들은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신체의 수분이 충분하다면 피로감을 덜 느끼고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수분 부족은 두통, 피부 건조, 집중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 섭취는 꼭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차나 과일, 야채를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야채는 체내 수분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수분 공급원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 오이, 주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 효과로 인해 실제로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는 규칙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갈증은 이미 몸이 수분 부족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론 모든 섭취량은 의학적 상태, 약물 복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문제나 의문점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신체 상황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형성하여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일상은 충분한 수분 섭취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쁜 도시 한복판에서 생활하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사의 프로젝트 마감, 기한은 언제나 촉박했고 교통체증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으며 집안일도 결코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어느 날 그는 어릴 적 친구와의 통화로 알게 된 작은 방법 하나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시도한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명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호흡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 작은 변화가 그날의 시작을 어떻게 바꾸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만의 마인드풀니스 워킹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했어요. 매일 저녁 그는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느꼈어요. 걷기를 통해 그는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경험했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발 아래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들이 그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녹여갔어요. 또한 그는 자신의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손수 요리를 해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즐기기로 했죠. 건강한 식사를 통해 그는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불필요한 과식도 줄일 수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그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 루틴을 만들기로 했어요. 언제나 운동에 익숙지 않았던 그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의 스트레칭과 요가를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죠. 운동 후에는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을 느꼈고 이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도 향상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종이와 펜을 통해 그의 고민과 걱정을 솔직하게 써 내려가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어느 순간 그의 내면이 정리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모든 노력을 통해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터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법을 배웠어요. 스트레스가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점차 그를 본받으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죠. 이처럼 스트레스 관리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쇠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